폭우 속에 폐지를 줍던 할머니에게 우산 한 번 씌워줬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실종된 재벌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어라는 할머니의 말,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금고 열쇠, 임신 8개월 평범한 새댁이었던 제가 거대 그룹의 비밀을 지키게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1. 빗속에 쓰러지던 노인.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는 마치 창을 휘두르듯 날카롭게 지면을 내리쳤고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물보라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바지 끝을 적셨다. 임신 8개월째인 지은은 오른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왼손으로는 배를 감싸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이고, 무거운 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허리는 뻐근했고 발목은 부어올라 신발끈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지은은 잠깐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비닐 장바구니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와 파, 그리고 저녁 반찬거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 출장 간 남편이 내일 돌아오기 전에 냉장고를 채워두려던 계획이었다. 빗소리가 귀를 막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다. 지은은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도로 건너편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였다. 등이 구부정하게 휘어진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빗물에 젖은 바퀴는 계속 한쪽으로 미끄러졌다. 할머니의 몸도 리어카를 따라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저러다 넘어지겠는걸. 지은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멀리 돌아갔다. 지은은 그 광경이 낯설지 않았다. 이 도시는 원래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발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빗물이 옷깃 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할머니. 말을 건네려던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리어카 바퀴가 배수구 덮개에 걸렸고 할머니는 그대로 앞으로 쏠렸다. 손잡이를 놓친 할머니의 몸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 지은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다. 배가 무거워 달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지은의 발을 움직였다. 그녀는 넘어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할머니의 체중이 고스란히 지은의 팔로 쏟아졌고 지은은 자신도 같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팔을 감싸 안았다. 할머니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멍든 살같이 드러났다. 이거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이 다급히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목을 밀쳐냈다. 만지지 말라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로 씌웠다. 할머니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일단 비 좀 피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살폈다. 그 순간
넘어진 리어카에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폐지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떨어졌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수첩이었다. 표지는 가죽이었고 모서리에는 세밀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물건이 폐지 리어카 안에 있다는 게 이상했다. 이거. 지은이 수첩을 들어 올리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는 황급히 수첩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건 보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초조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뒷걸음질 치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 위험해요. 여기 말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요. 지은이 다시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나 미행당하고 있어. 그 말에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멀리서 검은 우산을 든 두 남성이 보였다. 그들은 할머니 쪽을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빗속에서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이야.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은 일단 피해야 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부축해 재빨리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소리를 덮어주고 있었다. 챕터 2. 우산 아래 드러난 할머니 말투. 골목을 빠져나와 지은은 할머니를 부축한 채 근처 휴게소로 향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다. 여기 들어가요. 낡은 휴게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자판기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다. 지은은 할머니를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경계하듯 응시했다. 지은은 장바구니에서 급히 물티슈를 꺼냈다. 할머니, 팔 좀 보여주세요. 상처 소독해야 해요. 지은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움츠렸다. 마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손길을 거부해온 사람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거칠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또렷한 표준어였다. 문장의 끝맺음도 달랐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다. 할머니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누구세요? 지은의 질문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지은의 배에 멈췄다. 임신 8개월 맞지?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빈혈이 자주 오지? 손끝이 차갑고 아침마다 어지럽고. 할머니의 말은 정확했다. 지은은 최근 몇 주간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철분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말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더 묻지 못했다.
지은은 다시 수첩이 떠올랐다. 할머니의 리어카는 밖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였지만 수첩만큼은 할머니가 품속 깊이 감춰두고 있었다. 지은이 그 수첩을 보려 하자 할머니는 재빨리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보면 안 돼. 할머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에. 경찰은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리고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물티슈로 닦아낸 손목에는 상처 외에 다른 것도 보였다. 손가락에 남은 희미한 자국. 반지를 오래 낀 사람에게 생기는 살같이 눌린 흔적이었다. 그것도 아주 두껍고 무거운 반지였을 것이다. 지은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커졌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인가? 왜 폐지를 줍고 다니는가? 왜 미행당하고 있는가? 그때 바람에 날린 서류 봉투 하나가 휴게소 바닥에 떨어졌다. 리어카에서 떨어져 나와 지은이 무심코 주워온 것이었다. 봉투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살짝 보였다. 지은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병원 기록지였다. 대학병원 VIP 병동. 보호 대상자 특별관리 필요. 담당의 신경정신과 이도현. 지은의 손이 떨렸다. VIP 병동? 보호 대상자?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픈 분이세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픈 건 마음이지 몸은 멀쩡해. 그 웃음 속에는 자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기댔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품이 있고 차분하며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말투였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니?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형광등 불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긴 세월의 무게와 감춰진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챕터 3. 반전 실종된 재벌 회장 부인.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바라봤다.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은 사이 지은은 조심스럽게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부드럽게 미소 짓는 얼굴. 그 여인의 뒤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다. 지은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기억을 더듬었다. TV에서 본 것 같았다. 뉴스였던가 아니면 신문 기사였던가. JK그룹.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것이었다. JK그룹 회장 부인 실종, 경찰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 지은은 급히 사진 속 얼굴과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윤곽은 똑같았다. 이게 할머니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지은이 든 사진을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었다. 저 폐지 리어카를 끌고 찢어진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그 할머니가 JK그룹 회장 부인이라니. 어떻게, 왜? 지은은 제대로 문장을 만들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괴됐어. 그리고 도망쳤지.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괴요? 언제? 누가? 한 달 전이야. 밤에 집에서 나오다가 차에 끌려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공포가 배어 있었다. 처음엔 몸값을 요구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들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은 내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 회사 지분을 넘기는 서류.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를. 할머니가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내려다봤다. 지은도 그 상처를 다시 봤다. 이제야 알았다. 저것은 단순한 긁힌 상처가 아니었다. 고문의 흔적이었다. 말하지 않았어. 절대 줄 수 없었어. 그건 내 남편이 평생 쌓아온 거니까.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도망쳤어. 경비가 바뀌는 틈을 타서 옷을 바꿔 입고 얼굴에 흙을 묻히고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꾸몄어.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지은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그 아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도 위험해. 아니, 어쩌면 그 아이가 이 일을 꾸민 건지도 몰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자식이 어머니를 유괴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유괴를 방조했다는 말인가? 증거는 없어. 하지만 느낌이 와. 그 아이 눈빛이 달라졌어. 회장직을 물려받으려고. 할머니의 말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 그룹을 둘러싼 가족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갇힐 거야. 이번엔 영영 못 나올 거야. 그때 휴게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은과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아까 그 검은 우산을 든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휴게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 뒤로 숨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사람들이야.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저 떨리는 할머니를, 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다. 제발 도와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은의 귓가에 들렸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 돈도 아니고 홀몸도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지은은 결심했다.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두 그림자를 검은 우산의 남자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챕터 4. 새댁에게 향한 돌연한 부탁. 지은의 집은 오래된 빌라 2층에 있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지은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꽉 잡은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에요. 지은이 열쇠로 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한 거실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문턱을 넘기 전에 주변을 살폈다. 옆집 문, 계단 쪽까지. 마치 오랜 시간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창문으로 향했다.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다. 골목이 보이는 창문, 주차장이 보이는 창문, 하나하나 확인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지은이 안심시켰지만 할머니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다시 확인하러 갔다. 체인 잠금 장치를 걸고 문손잡이를 2번 확인했다. 남편분은 안 계시나? 출장 중이에요. 내일 저녁에 들어와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둘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되는 듯했다. 지은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수건을 가져왔다. 할머니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지은은 문득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재벌가 부인을 집에 숨겨주고 있다니.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은 작을 테니. 남편 옷 드릴게요. 지은이 옷을 가져다 주고 방을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할머니가 나왔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그러더니 결국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여줘야겠구나. 할머니는 지은을 창문에서 먼 곳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다. 지은은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JK그룹 비자금 운용 내역, 해외 차명 계좌 목록, 금고 11호 보관 내역서. 숫자들이 빼곡했다. 수천억 단위의 돈이 오갔다. 지은은 평생 볼 일 없는 액수였다. 이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거야. 합법적인 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 협력업체들이 무너져.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아들은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지은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이걸 지키려고 남편이 내게 부탁했거든. 이걸 지킬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들은 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지은은 부담감에 짓눌릴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너무 컸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왜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나를 닮았어. 젊은 시절의 나.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지. 옳고 그른 걸 아는 마음이 있었어. 할머니는 지은의 배를 바라봤다. 그런데 재벌가에 시집가면서 다 잃어버렸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게 됐어. 진심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게 됐지. 할머니의 고백에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무 이득도 없는데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숨겨주는.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다. 오래되고 묵직한 열쇠였다. 이걸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 아니에요. 저는 믿을 사람이 당신 말고 없어. 할머니는 억지로 열쇠를 지은의 손에 쥐어줬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금고는 은행에 있어. 이 열쇠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 수 있지.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줄게. 지은은 열쇠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지은의 배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다. 그 아이가 당신의 복덩이네. 내 아들은 이미 길을 잃었어. 그 아이가 자라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지은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할머니, 저는 생각해봐. 천천히. 난 시간이 없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여인의 운명이 조용히 엮이고 있었다. 챕터 5. 보상 세댁 인생을 바꾸는 기적.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할머니가 혹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검은 우산의 남자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해가 뜨자 지은은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할머니,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그리고 병원도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은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 지은은 일일이가 아닌 직접 서울지방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실종된 JK그룹 회장 부인을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처음엔 장난 전화로 여겼다. 하지만 지은이 할머니를 바꿔주자 상황이 달라졌다. 할머니는 자신만 아는 정보들을 정확히 말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1시간도 안 돼서 경찰차 3대가 빌라 앞에 도착했다. 형사들과 함께 구급차도 왔다. 할머니는 안전하게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따라오시겠어요? 형사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할머니를 VIP 병동으로 옮겼다. 경호원들이 병실 앞을 지켰다. 할머니는 검사를 받으며 계속 지은의 손을 찾았다. 옆에 있어줘.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다. 실종 한 달, JK그룹 회장 부인 무사히 발견. 임산부가 구조.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 발견하고 보호. 지은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자들이 빌라 앞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비 맞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쳤다. 사흘 뒤 JK그룹 회장이 직접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남성이었다.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지만 회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얼떨떨했다. 재벌 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가 계속 당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며칠 뒤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비공개 자리가 마련됐다. 병원 VIP 라운지에서 회장 부부와 지은이 다시 만났다. 할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 모습은 뉴스에서 봤던 우아한 회장 부인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인생을 살려준 사람은 너야. 정말로. 지은은 울컥했다. 할머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회장이 옆에서 말을 꺼냈다. 제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 금고 열쇠. 지은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말했어. 내 남편한테는 비밀이 없어야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 문제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는 지은을 바라봤다. 제 아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당신에게 평생 후원금을 지급하라고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매달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비용, 교육비, 모든 게 전액 지원됩니다. 대학 졸업 때까지요. 지은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받으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이건 감사의 표시야. 그리고 할머니는 지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아이가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회장이 덧붙였다. 마음 편히 아이 잘 키우세요. 우리가, 아니, 제 아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은은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 출장비를 아끼려고 마트 세일만 기다리던 일상. 아이 기저귀 값을 걱정하던 밤들.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내가 못 지킨 걸 내가 지켜줘. 내 아이를 잘 키우고 그 아이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우산 하나 씌워준 일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엄마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 빗속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지은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다.